일요일에 만나는 법률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볼까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은 남편의 억울한 사연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봐라. 이혼한 전 남편이 왜 사생활까지 알 필요는 없고. 뭐라고? 여보 왔나? 여보, 왜 이러는데? 사업하다가 빚을 졌는데 빚? 갚으면 되잖아. 그게 너무 많아서 이대로 있으면 우리 재산 다 날아간단다. 뭐? 그럼 내 명의로 된 재산 다? 우리 이제 어쩌노?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여보,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요? 이혼? 이혼은 어떡하고? 이혼하고 상황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합치면 되지. 일단 재산은 지켜야 하잖아. 그래야 연우도 잘 키우고. 그러니까 잠시 동안 위장 이혼하자 뭐 그 말이가. 그렇지.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 그럼 이 집에서 내가 연우 키울게. 뭐 금방 합칠 거니까 양육비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럼 우리 합의 이혼하는 거지. 그래. 그밖에 방법 없다는데 어쩌겠노. 내가 사업 잘해서 그 빚 금방 다 갚을게. 여보, 고마워.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지 달라지는 거 없다. 당연하지. 여보. 이상한데요. 또 웃네요. 우리 이혼 성역기가 끝났죠? 3개월 지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연우 영어 학원비 내야 되는데. 연우 양육비는 내가 다 부담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고마워요. 남편이 진짜 착하시네요. 얼른 빚이나 다 갚고 다시 서류 정리를 하자. 알겠어요. 그리고 나 오늘 친정에 좀 갈게요. 처가에 왜 무슨 일 있나? 일은 무슨 서류상이긴 해도 이혼도 했고 당분간 친정집에 좀 가 있을게요. 요즘은 위장이혼 적발 뭐 그런 것도 한대요. 그래? 다녀왔나? 장모님한테 안부 인사 좀 전해드리고. 알겠어요. 아내 눈빛이 이상했는데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우야, 아빠 좀 늦었지? 아니야, 아빠. 연우야, 이제 아빠한테 갈까? 뭐 특별한 거 없지? 그럼요. 연우야, 아빠 말씀 잘 듣고 2주에 다시 엄마 만나자. 연우 이제 집으로 갈까? 응, 근데 아빠. 왜? 엄마 집에 흰센 삼촌이 있었는데 나 목마도 태워주고 그랬어요. 삼촌? 응, 진실이는 남자 형제가 없는데? 그 삼촌이랑 같이 피자도 먹고 잠도 자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같이 잤다고? 응, 설마. 내연남이 있으면서 아유. 위장 이혼?
박진실, 내가 가만 안 둔다. 네 바람 펴놓고 내한테는 빚 있다는 핑계로 이혼하자 했나? 다 알았나 보네. 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봐라. 이혼한 전 남편이 내 사생활까지 알 필요는 없고 뭐라고? 야, 우리 이혼했으니까 이제 남남이잖아. 양육비도 당신이 다 낸다 그랬고 더 긴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박진실, 이혼했으니까 나는 새 출발할게. 큰 빚 졌다고 해서 이혼해 준 건데 내 연남 그 자식이 문제다. 이혼해 준 거 다 취소하고 내 연남 그 자식도 고소할 거다. 진짜 씨.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남편 최무성 씨는 위장 이혼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예. 제가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황당한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성 씨와 박진실 씨는 아들 하나를 둔 부부입니다. 아내인 박진실 씨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있다며 남편에게 위장 이혼을 제안합니다. 고민하던 최무성 씨는 채무가 해결되면 다시 합치겠다는 아내의 말을 믿고 협의 이혼을 합니다. 얼마 후 아내는 친정으로 짐을 옮깁니다. 이후에 아들 연우가 엄마를 만나고 와서 삼촌 얘기를 했고 최무성 씨는 삼촌의 존재를 수상하게 여겨 아내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에게는 내연남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최무성 씨는 아내에게 따졌지만 아내는 이미 이혼을 했으니 상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내연남이라고 판단한 남편 최무성 씨,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최무성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황당한 사건인데, 자, 강은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실제로 위장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배우자가 재산 분할로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다면서 격양된 의뢰인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이 정말 속이 터지는 사연인데요. 네. 이런 딱한 사정이니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법리를 쥐어짜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호사님의 사이다 같은 해결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이요, 바로 위장 이혼인데 허위로 위장을 해서 한 이혼이면 이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위장 이혼은 무효다, 아니다. 그래도 이혼은 유효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일반인은 가짜로 이혼한 건데 이혼이 무효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장 이혼이라도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게 위장 이혼이 유효라고 하면 이혼이 확정된 건데 사실 이 위장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판례를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대법원에 이혼 무효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의 판결입니다. 협의 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네. 실질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 이혼 신고, 그러니까 협의 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자 간의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즉 여기서 법원의 입장은 협의 이혼의 신고를 직접 한 이상 얄짤없이 이혼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함부로 협의 이혼 신고를 해대지 말라는 법원의 경고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은 이혼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최무성 씨의 위장 이혼은 이게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보면 청약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세금을 좀 이렇게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세금을 피해볼 목적이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나 아니면은 영주권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쉽게 위장 이혼들을 선택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작 이런 협의 이혼을,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하면서도 그 위장 이혼 자체가 유효하다는 것은 거의 인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아마 부부끼리 너무 믿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신뢰를 이용해서 한쪽이 재산 부담을 받은 걸 빼돌리거나 뭐 다른 사람과 연애랑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따른 의무를 요구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네. 위장 이혼도 유효하니까요. 아, 저는 또 궁금한 게 위장 이혼도 있지만 위장 혼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위장 혼인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가요? 주로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 혼인을 하거나 또 그것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거나 또는 실제로 들키게 돼서 이주민 여성이 강제 출국을 당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되는 상황은 매체를 통해서 종종 접하셨을 건데요. 네. 위장 혼인의 경우는 위장 이혼과 달리 무효입니다. 혼인의 진위 없이 형식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이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 이게 지금 그러면 위장 이혼은 유효하고 위장 결혼은 무효다. 이거 다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요. 최무성 씨가 내연남에게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내연남에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최무성 씨가 전 부인이나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건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가장 원초적인 청구 원인인데요. 이혼 전부터 전 부인과 내연남이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소송을 청구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내연남과 전 부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만으로는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조금 청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전 부인이 이혼한 이후에 만났다고 주장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협의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위장 이혼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위장 이혼 당시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컸던 것이 아니냐 하는 재판부의 반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위장 이혼이라고 하죠. 그 이혼 이전에 아내의 외도의 증거가 있다. 이러면 재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그런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무성 씨가 협의 이혼 전에 바람을 피운 증거를 수집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예 가장 이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더군다나 지금은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증거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첩첩상중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 좀 쉽지 않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너무 좀 억울하고 분해서 네. 뭔가 좀 위자료라도 꼭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내와 내연남이 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우리 최무성 씨처럼 너무 심하게 전 부인한테 당해서 그 경우에는 전 부인의 친구가 옆에서 보다 못해서 전 부인의 이러한 악행을 증언을 해줘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로 살고 있는 전 부인의 폰이나 메일 등을 해킹하다가 괜히 불법 증거를 수집하고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럼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무성 씨는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정말 우리 최무성 씨가 너무 딱하고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제가 성격이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가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마음으로 전 부인과 상간남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싶습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법리를 쥐어 짜내서 전 부인과 상간남을 혼내주고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방법은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렇게 어려운 소송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사실혼은 말 그대로 혼인신고만 빼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법률론과 차이가 있다면 법률론에서는 혼인신고만으로 혼인관계가 입증되지만 사실혼에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최무성 씨는 협의이혼을 하는 순간에도 그 이후 몇 달간 동안에도 아내가 가출을 하기 전까지는 부부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무성 씨가 전 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SNS 메시지 그리고 전화통화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전부터 철저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이후 전 부인이 일방적으로 가족을 유기하고 나가서 상간남과 살림을 차린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비교적 쉽게 수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심한 전 부인이 대놓고 바람을 피울 거기 때문입니다. 음. 이런 증거들만 수집되면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전 부인이 최무성 씨를 농락하고 속인 증거가 많을수록 위자료의 액수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협의 이혼 이후에 부부 생활을 유지하던 기간이 있는데 그렇죠. 그 기간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양육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 부인은 위장이혼을 해두고 최무성 씨만 유기한 게 아니죠. 네. 그 남편은 남이라고 치더라도 전 부인은 자녀봐도 유기하고 모친의 의무마저 져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는 최무성 씨가 위장이혼을 했으니 사실혼 관계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전 부인한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부당 파기된 이상 이런 건 사정 변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최무성 씨는 전 부인에게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소송을 통해서 자녀의 권리를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무성 씨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요? 역시 좀 속이 시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최무성 씨를 위한 솔루션 정리를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전 부인이 최무성 씨를 속이고 위장이혼을 유도하고 이후 최무성 씨를 농락하여 버젓이 바람을 피운 이상 더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무성 씨는 전 부인과 상간남을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응징하시고 양육비도 얄짤없이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부인은 어쩔 수 없는 천륜에 따라 아드님의 모친 정도로만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무성 씨는 새롭게 구성된 자녀와의 단란한 가정을 따뜻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어쩌노. 내 돈이랑 코인. 이 어찌 됐기고? 아무도 없어요. 아저씨도 혹시 엑스코인 투자했어요? 네네. 근데 말이랑 완전히 다르고. 아무래도 이 사람 사기치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아이고, 큰돈이 큰돈이. 요즘 코인이 대박이라는데 퇴직금을 한번 투자해볼까? 요즘 맘카페에 코인이 난리 났다 아이가. 요 엑스코인 투자 설명회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같이 오자고 했지. 그래, 고맙다. 한번 들어나 보지 뭐. 반갑습니다. 엑스코인 개발자이자 로이비트 대표 최명진입니다. 지난주에도 엄청 오셨던데 이번 주도 많이들 와주셨네요. 다들 대박나고 싶어서 오셨죠? 네. 그럼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여기서 코인 가지고 계신 분. 무슨 코인이요? 비트코인이요. 그거 요즘 아주 유명한 코인이죠. 그래, 재미 좀 보셨습니까? 오늘 엑스코인 투자 설명회를 듣고 투자를 하신다면 자신 있게 대박났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리에 놓인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죠.
X코인은 B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암호화 화폐입니다. B코인보다 10배 빠른 전송 속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X코인으로 달러, 유로화, 엔화, 그리고 위안화까지 환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다음 달에 저희 X코인이 제 사무실 근처에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상장하는 순간 가격이 오르는 건 한순간이죠. 여러분들은 전화기로 뭘 하십니까? 음악도 듣고 뉴스도 검색하시죠. 회원가입을 하시고 X웹 브라우저만 켜두시면 뉴스를 검색하고 음악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폰으로 X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X웹 브라우저만으로는 채굴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시적으로 채굴 패키지 유료화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X코인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회원이 다른 분들을 소개해서 추천을 해서 그분도 유료화 회원이 되시면 추천하신 분에게 추천 수당을 드린다는 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야, 너무 유료 회원. 귀가 쫄깃해집니다. 한번 투자해볼까? 그래, 니도 투자해봐라. 그거 이번 달까지만 유료 회원제 하거든. 유료 회원제? 내가 가서 설명해 들었는데 이 대박 날 것 같거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니도 해봐라. 내가 가르쳐줄게. 니 지금 어딘데? 내가 그리로 갈게. 자영 씨, 친구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X코인 금방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추천 수당은 잘 받고 계시죠? 네. 근데 X코인 상장 거래소가 그때 말씀하셨던 곳이 아니던데요? 아, 거기도 그 유명 거래소만큼이나 거래도 활발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소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오늘 제가 뵙자고 한 건 제 X코인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예정인데 투자를 좀 부탁드리려고. 네? 아, 저 그런 돈은 없는데. 현금이 아니라 그때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이 비트코인만 빌려주시면 딱 1년 뒤에 2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이, 회원님, X코인이 잘 되면 회원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X코인 대박나고 딱 1년 뒤에 2배로 비트코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1년만 묵혀두고 이자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투자해 주십시오. 예, 뭐 알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아이고, 이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서 그래도 안 되고. 아이고. 이거 완전히 망했네. 이거 완전히 처음 말했던 거랑 다르잖아. 아씨, 사기 아이가. 안 되겠다. 아무도 안 계세요. 어쩌노. 내 돈이랑 코인. 아이고 어찌된 끼고? 아무도 없어요. 혹시 아저씨도 X코인에 투자했어요? 예. 아이고 말이랑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폭락했더만. 아무래도 이 사람 사기치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더니 팬덤이. 아유, 어떡합니까. 박일섭 씨, 이자영 씨, 정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눈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단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었던 박일섭 씨와 이자영 씨, 로이어비트 회사에서 X코인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했는데요. 로이어비트 회사 대표이자
엑스코인 개발자라는 최명진 씨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의 단점을 소개하면서 이를 극복한 엑스코인에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특히 채굴 패키지 유료 회원제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요. 유료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엑스코인을 소개해서 회원 가입까지 이루어지면 소개한 사람에게 추천 수당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박일섭 씨와 이자영 씨는 유료 회원이 되어 엑스코인을 구매합니다. 이자영 씨는 최명진 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유명 코인을 빌려주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최명진 씨의 말과 달리 엑스코인의 가격은 폭락했고 로이어비트 회사는 폐업하면서 최명진 씨도 잠적하고 맙니다. 그러게요. 대박이라고 하더니 정말 쪽박이었습니다. 자, 박일섭 씨, 이자영 씨, 코인 투자 설명회 갔다가 낭패를 본 격인데 한장훈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몇 년 동안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년층이나 주부들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고민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노년층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일섭 씨와 이자영 씨가 설명회에 갔다가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오를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 설명회를 가면 참 거창하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코인 알못이라서 잘 몰라서 이 드라마 사례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 범죄 수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에는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자라는 최명진 씨가 투자 설명회에서 했던 그 설명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최명진 씨의 엑스코인 투자 설명회의 내용은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최명진 씨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엑스코인이 최명진 씨가 설명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건네줄 수 있을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요즘 주변에서 하도 코인 얘기를 많이 해서 새해 조금 투자를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시작해보죠. 네. 그래서 최명진 씨가 설명회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보았는데요. 두 분도 모두 받아보셨죠? 네, 여기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에 대해서 미리 조사해 보니 과연 최명진 씨가 엑스코인을 활용해서 향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건네줄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이 조기를 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저같이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 유사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그 근거를 잘 살펴보면은 먼저 엑소의 브라우저를 보시면 해킹의 우려가 적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차단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엑소의 브라우저를 키면 이용 시간 동안 엑스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이 정도는 업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기술에 불과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엑스코인을 보시면은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발된 것이라서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와, 그럼 이제 자기네 코인의 핵심 기술이라고 했던 그 엑스웹 브라우저 이게 그냥 통용되는 기술이고 그냥 별거 아닌 거였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여기 엑스코인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고 그러면 코인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른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엑스코인이 상장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뢰성에 의심이 되는 소규모 거래소에 불과합니다. 네. 흔히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하면은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거래소 상장, 즉 ICO가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신생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소규모 거래소 한 곳에만 상장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처럼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가상화폐 가치가 검증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변호사님 투자 설명의 자료에도 적혀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 최명진 씨가 특히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 바로 채굴 패키지 유료 회원제였거든요. 유료 회원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서 가입을 하면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좀 다단계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단계 판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코인에서도 이런 다단계 수법을 쓰나요? 그러니까요. 네, 가상화폐 투자에서도 지점장, 투자자, 하위 투자자 등 직급으로 순차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 조직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은 각종 추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드라마 사례에서는 투자 설명회의 내용에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 이외에 다른 형사 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형사적인 책임 어떤 겁니까? 투자 설명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권유하고 실제로 유료 회원을 소개한 사람에게 추천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설명회에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보증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코인의 다단계 수법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드라마에서는 박일섭 씨와 이자영 씨가 유료 회원제에 가입을 하면서 각각 3천만 원과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럼 이 투자했던 돈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명진 씨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민사재판에서 최명진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청구 내용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유명 코인을 또 최명진 씨에게 빌려주기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그 코인은 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 금전 대여 등 다른 일반적인 민사 분쟁에서처럼 최명진 씨와 이자영 씨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들을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 대상으로서 가상화폐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범한 노인들이나 주부분들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가상화폐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적으로는 가상화폐 사기범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서 처벌을 받게 하시고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사장. 여기.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나? 얼마나요? 한 5억? 내가 서면에 땅이랑 작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신소재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신소재 사업이요? 의료용 신소재 사업인데 이거 개발하고 R&D 시설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서 고사장도 뭐 생각 있으면 공동 투자도 괜찮다. 아, 제가 지금 뭐 사업을 더 벌리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그러면 돈만 좀 빌려주라. 아, 근데 5억이면 꽤 큰 돈인데 그 담보금시 빌려주기는 조금. 당연히 담보 있지. 서면에 그 땅이랑 건물을 담보로 할게. 그러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해서 계약하는 건 뭐 어떻습니까? 근저당권 설정? 그래. 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럽시다. 혹시
이자는요? 2%에서 매달 1,000만 원씩 지급할게. 금방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마치는 대로 제가 입금시켜 드릴게요. 계약은 원만하게 체결됐습니다. 이후에 3개월 동안은 이자도 꼬박꼬박 보냈고요. 하지만 딸랑 이자 보낸 것도 세 분이 전부고 이자도 원금도 깜깜무소식이고 박 사장이 어찌하다노 진짜. 여보세요? 저 박 사장님, 그 돈 좀 빨리 좀 갚아 주십시오. 지금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것 때문에 대출도 잘 안 되고 빨리 해결 좀 해주십시오. 나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아 그럼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맨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못 잡니까? 자, 미안. 네, 좀 바빠서 미안. 아, 꼭 저때 바빠요. 아이, 고 사장, 이게 뭐고? 뭐가요? 아이, 그 서면에 있는 땅이랑 건물을 경매 신청하면 없잖아. 아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자도 안 갚고 원금 상환도 기약도 없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원금이랑 이자 한 방에 다 갚아줄게. 아이, 고 사장, 조금만 기다려주라. 아 그 조금만이 언젠데요? 몇 달이면 된다. 이제 우리 제품이 나오니까 금방 내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경매 신청 취하 좀 해주라. 아 제가 박 사장님 뭐 믿고 취하합니까? 그래, 확약서. 내가 돈 갚겠다고 확약서 쓸게. 확약서요? 뭐라? 박 사장의 간곡한 부탁 탓에 저는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위한 이행 조건을 만들어서 채무를 갚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고 이행 조건에 있었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양도인은 고 사장으로 하고 양수인은 비워둘게. 그럼 뭐 이 문서는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주식 양수할 사람 생기면 그때 이 계약서 가지고 갈게요. 계약 완료되면 돈 갚는 거 알죠? 아이, 그야 당연하지. 뭐? 없는 번호? 아, 나 박 사장 이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진짜. 여보, 박 사장 아직이가. 대체 언제 돈 받노? 우리도 그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줘봐라. 뭐고? 전화번호까지 바꿨나? 박 사장 아예 될 생각인 거 아니가? 아이 설마. 내가 좀 더 알아볼게. 내가 그렇게 박 사장 믿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 알겠다. 여보, 당신 앞으로 법원에서 뭐가 왔는데.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 소송? 박 사장이 소송을 했다고? 돈도 안 갚고 연락 두절인 사람이 소송? 이게 말이 되나? 해지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가 증거라고? 아니 주식 양수도 계약서 원본이 우리한테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단 말이고? 그거 사문서 위조 뭐 그런 거 아니가? 그렇지. 그럼 우리도 소송해야 안 되겠나? 당연하지. 내 박 사장 임마 이거를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네, 계약서 원본이 고소인 씨에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사건이 좀 묘하고 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 씨는 박번번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금에 대해서는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고 차용금 채무 지급 담보를 위해 박번번 씨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박번번 씨는 단 3번만 이자를 보냈고 현재까지도 차용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고소인 씨는 박번번 씨의 부동산을 임의 경매 신청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박번번 씨가 경매 취하 요청을 했죠. 고소인 씨는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위한 이행 조건이 명시된 확약서를 작성했고 그 이행을 위해서 양수인을 기재하지 않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이 원본은 고소인 씨가 보관하기로 했고 추후 박번번 씨의 주식을 양수할 사람이 나타나면 고소인 씨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하지만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박번번 씨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2년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고소인에게 소송장이 전달됩니다. 박번번 씨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계약 해지 조건들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자료로 작성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는 고소인 씨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 씨는 박번번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말 이게 황당한 사건입니다. 지금 고소인 씨가 원본 계약서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박번번 씨가 다른 문서를 지금 법원에 내서 본인의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박보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5억이라는 큰 돈을 빌린 후에 연락도 없다가 돈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로 설정해준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말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박번번 씨 행동은 네. 이름 그대로 정말 뻔뻔해 보입니다. 고소인 씨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제가 맡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소인 씨뿐만이 아니라 법원까지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소송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송 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 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 소송 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박번번 씨가 처벌을 받겠는데요, 그렇죠? 네, 박번번 씨의 행동은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는데요. 형사적으로 소송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박번번 씨가 고소인 씨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양수인으로 고소인 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같은 날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세무 공무원에게 교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한 후 마친 행위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도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마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해제 조건이 모두 이행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유, 한두 개가 아니네요. 예. 진짜 이게 죄질이 불량한 만큼 죄목이 참 많네요. 근데 이렇게 사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의 말소 소송을 당한 이 고소인 씨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현재 박번번 씨가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고소인 씨가 소장을 받은 상태이므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양수도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박번번 씨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근저당권 해제 조건을 이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투면서 동시에 박번번 씨를 상대로 소송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허위 문서를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소송을 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박범번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첨부한 휴식 양수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인지 진정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위조 서류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증 책임은 고소인 씨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소인 씨는 위조 서류라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받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소인 씨가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방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다가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또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위조된 서류를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조된 서류임을 민사소송 과정에서만 항변하게 되면 문서감정이나 필적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위조된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해서 조속히 형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로 사용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형사소송의 결과를 민사소송에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고소인 씨 같은 경우는 병행을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려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고소인 씨가 소송을 하면 박범번 씨도 좀 이렇게 찔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신경이 거슬리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이 사건처럼 사문서 위조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당하는 순간부터 박범번 씨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는 것을 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법원을 속이는 소송 사기에 대해 형사 책임의 형량이 더 높은 편입니다. 예. 결국 박범번 씨는 모든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취하하거나 형사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고소인 씨의 상황이 지금 좋지를 않거든요. 금방 갚겠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 갑질을 안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맞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네, 그게 벌써 2년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채무를 제때 갚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5억 원의 원금에 월 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만 된다면 피해는 전부 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다만 박범번 씨가 5억 원을 빌려가고도 이자를 3회만 변제하고 약 3년 정도 가까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아서 고소인 씨 가족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히도 박범번 씨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고소인 씨는 하루라도 빨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경매 절차를 거치고도 고소인 씨의 채권이 모두 충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인 씨의 근저당권에 앞선 우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이 있어서 박범번 씨 명의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서도 고소인 씨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차용증 등을 증거로 해서 박범번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후에 집행 권한을 얻어서 추가적인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박범번 씨의 상황을 보면 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형사 고소를 한 후에 합의 등을 통해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일거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게라도 돼서 합의가 된다면은 해결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가 진행이 되면 네. 무서워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소인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소인 씨는 박범번 씨의 소장을 받고 매우 흥분한 상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장을 받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이 즉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채무가 변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민사법원에 제출하시고 별도로 소송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 신청을 해서 채권 회수를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흥분한 상태에서 박범번 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서 폭행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폭력, 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일요일 오전 10시 55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더 로이어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